국민들이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상실해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새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 분위기를 반전시켜줘야 된다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계가 너무 지금 상황이 나빠졌어요. 이거를 일반 사람 전문가들 중에서 제가 볼 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위기라고 하는 게 누가 위기냐, 누가 얼마만큼 위기냐를 정확하게 디파인을 하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네. 아니, 잘 나가는 삼성을 자꾸 돌보지 말고 가계소득이 무너지고 있는 분야가 중산층 이하 대한민국 국민이다. 주주를 보호하는 조치. 그것이 초래할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재벌 기업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 교수님이나 지금 그러니까는 그 국힘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정부에서 우려하는 부분들 그게 사실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부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 속에서 투자자들한테 너무 희생을 강요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오늘 특별히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의 신세돈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모두 제가 방송으로 처음 뵀습니다만은 워낙 뭐 언론 통해서도 많이 또 인터뷰도 하시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왠지 좀 되게 가깝게 느껴지는 예, 마음 가볍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루는 주제 자체는 가볍지가 않습니다. 어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각 대선 후보들이 첫 발언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위기의식이 바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대한 역성장이나 아니면 KDI나 IMF도 지금 경제 성장률을 계속 반토막 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었을 텐데 두 교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시는지 그것부터 한번 듣고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 교수님께서부터 지금의 경제 상황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경제계에 들어온 게 84년인데 예. 41년 됐는데 위기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매년 위기였던 것 예.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위기라고 하는 말의 절반 정도는 늘 해오는 상투적인 위기다 라는 관점에서 예. 별로 새로울 게 없는 위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절반은 제가 폄하를 하고 네. 그럼 그 위기가 없냐? 위기가 있는 부분도 있다. 그 위기가 있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 몇몇 개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엿보이는 데가 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전부 다가 다 위기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하는 것은 위기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이제 이걸 우리가 판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너무 위기가 남발돼 있다. 저는 대표적인 게 저는 우채비 교수님하고 좀 생각이 다를지 몰라도 가계부채가 위기다, 국가 위기다 하는 이야기를 한 20년 전서부터 했거든요. 예. 근데 아주 멀쩡하잖아요. 물론 가계부채 계속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서 위기라는 말을 너무 이렇게 저는 뭐랄까 확장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문제를 저는 흐트려 버린다. 위기면 어떤 부분이 위기냐 이렇게 좀 집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잠시 후에 더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 생각해보면 가계대출도 그렇고 경제 성장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항상 어렵다고만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이 부분이 두루뭉술하게 조금 더 과장된 부분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또 한편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중국이나 미국 같은 그 거대한 나라도 지금 4에서 5% 경쟁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1% 미만으로 떨어져 버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지금의 경제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위기라는 얘기를 그동안에 수십 년간 이렇게 왔었는데요. 온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체력이 계속 약화돼 왔었죠. 약화돼 왔는데 이게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가 이제 지금 한번 봐보세요. 이 1분기의 성장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작년도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내수의 기여도가 0.1%포인트
정도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올해 1분기에는 이게 마이너스 0.65로 이제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건 이제 민간 소비인데 민간 소비는 이제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제로로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은 게 이제 수출 부분이잖아요. 순수출 부분인데 네. 순수출이 1분기에 0.3%포인트로 나왔지만은 이게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황형 흑자죠. 네. 수출과 수입 다 줄어들었는데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생긴 하나의 효과죠. 그런 점에서 일단 성장률을 구성하는 그 구성 요인들이 굉장히 지금 최악의 상태인 것은 우리가 올해 1분기 역성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한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90년대까지 안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2000년대 첫 10년간의 민간 소비 기여분이 연평균 한 2.0 정도 됐었어요. 네. 포인트로요. 근데 이게 2011년도부터 작년까지 반토막이 납니다. 1%포인트로요. 그러고 나서 올해 1분기에 0%포인트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지속돼 왔다는 얘기죠. 수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기간에 3.7에서 1.4로 갔다가 올해는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0.5로 수출 같은 경우가 네.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민간 소비를 결정하는 것은 가계의 이제 어쨌든 소득일 텐데 가처분 네. 소득일 텐데 가처분 소득이 사실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조차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은 사실 우리가 통계를 사용할 때 많은 전문가들은 통계청 통계를 많이 인용들 하고 그러는데 통계청 저는 그 소득은 신 교수님은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분기별로 이제 이 소득적인 통계를 내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이게 사실은 저부터 우리 통계청 이 통계 자료 가지고 우리가 논란도 있었지만은 전 세계에서 분기별로 소득 내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습니다. 이게 내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네. 연간대로 내는데 근데 정치권에서 하도 이제 그동안 내오다 보니까는 계속 주문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못해 끌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을 사실 전문가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추계하는 가처분 소득이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소위 말해서 가계부채 비율 구하기 위해서요. 그게 저는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 가지고 제가 쭉 들여다 보니까요. 올해 1분기에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요. 실제 가처분 소득이 2016년과 17년 사이 정도로 떨어졌어요. 후퇴했어요. 한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은 가계 소비도 소비도 마찬가지고요.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그게 근거가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근거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는 되게 전문가들이 총액만 해봤는데 세대별로 세대 단위라든가 아니면 가구 단위라는 걸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예. 특히 지난 한 4년 동안에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난 한 3년 동안은 더군다나 마이너스를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수출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1분기, 1월달부터 4월달까지 나왔잖아요. 4개월 동안의 수출이 22년도, 3년 전이죠. 3년 전에 4개월에 한 94%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22년도 수준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네. 회복이 안 되는데 더 끔찍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산자부에서 매달 이제 그러니까는 그 발표를 하면서 주력 산업을 이제 우리가 집계를 하는데 과거에는 한 2018년 이전에는 뭐 13대로 하다가 15대로 좀 늘렸는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포함해가지고 그건 아직 규모는 작습니다. 그래서 주로 13대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입니다. 네. 소위 말해서 제조업, 이제 중후장대형 제조업들인데 이 13대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13대 산업, 저기 수출의 비중을 보게 되면요. 사실 이것도 그러니까는 3년 전 수준이 회복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5% 정도 차지하는 이게 저건데 수출에 있어서 반도체를 빼면 있잖아요. 반도체를 빼면은 2011년 수준보다 못합니다. 예. 수출이요. 이게 현실이에요. 거기다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제가 이 매출액 같은 경우 많이 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반도체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대표적인 게 상징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양대 산맥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잖아요. 삼성전자 반도체하고 SK하이닉스의 반도체의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요. 합해도 TSMC보다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한 3년 전 이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낫었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 실속이 그렇게 지금 돈을 못 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산업, 최고의 그런 기업들이 지금 수준이 지금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저는 산업 체계가 그동안 산업 체계가 쭉 한 30, 40년 동안 우리가 이 먹고 사는데 우리가 의지했었던 산업들이
저는 산업체계가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 경쟁력이 그래서 올해 1월달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쉬는 날이 많았지만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2.5%가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10위로 추락했습니다. 10위로요. 추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게 뭐냐면은 트럼프 관세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 문제는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러니까 민간 소비 내수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이게 다 이제 지금 뭐냐면은 거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너지가 다 소진되는 이런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라는 얘기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교수님께서 내수와 수출 그리고 이제 산업 동력 자체에 대해서까지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야기가 더 이제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두 분께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 오늘 방송의 최대 과제는 두 분의 발언량을 비슷하게 가져가는 건데 벌써부터 좀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대선 후보 토론회 보면 거기는 시계라도 있고 마이크라도 끄는데 저희는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두 분께서 적절하게 발언량을 좀 조절해 주시면서 또 안 된다면 제가 죄송하지만 중간에 좀 끊고 들어가기도 하겠습니다. 일단 얘기 나온 김에 뭐 어떤 위기의식이나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야나 뭐 관점이 조금은 다를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듣기로 하고 어제 대선 토론회 다 당연히 두 분 모두 보셨을 테고 과연 거기서 어떤 점이 가장 눈여겨졌었는지 뭐 그들의 전략이나 태도일 수도 있고 거기서 나온 정책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좀 어찌 보셨습니까?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중요한 말씀을 어제 그 토론에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저는 그래서 어제 그 2시간 방송을 보면서 진짜 이야기하지 않는 게 문제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위기다. 예. 나 이렇게 자꾸 위기다고 총평하는 게 맞듣지 않다. 왜? 그동안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삼성이 어렵지만 그럼 그 전에 삼성은 어려웠을까요? 안 어려웠을까요? 항상 위기는 있었죠. 그러니까 삼성이나 예. 예를 들면 뭐 하이닉스나 현대자동차는 지난 한 4, 5년 동안 5년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위기라는 말이 적당을 한가요? 하지 않은가요? 글쎄요. 또 잘 나갔어요. 삼성전자 아무래도 네. 최근 한 1, 2년 어려웠지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끌고 왔던 삼성, 현대차 뭐 그 정도 예. 지금 수출 실적으로 괜찮았던 그런 산업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네. 근데 고위공무원들은 그럼 지난 한 5년 동안 어려웠을까요? 고위공직자들요? 국회의원들은 지난 5년, 10년 동안 어려웠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가 진짜 위기라고 하는 게 누가 위기냐, 누가 얼마만큼 위기냐를 정확하게 디파인을 하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네네. 아까 말씀하시기는 뭐라 그랬냐면, 아까 가계소득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이거 한 4년 전하고 수준까지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가계소득이 4년 전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떨어졌던 사람들이 누구냐? 중소기업, 자영업, 그 다음에 특고. 그러니까 일자리 자체가, 소득 자체가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저성장 굴레에 빠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국가의 정책이 잘 나가는 삼성을 자꾸 돌보지 말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벼랑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나 국가가 뭘 했는가? 전 그 부분에 대해서 맨날 위기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대책은 뭐냐면 삼성에 몇십조 도와줘야 된다. SK에 몇십조 도와줘야 된다. 그동안 그런 정책을 20년 해왔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삼성은 또는 뭐 SK나 현대자동차는 잘 굴러갔잖아요. 그럼 나머지 2,500만 우리 근로자들은 계속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위기라는 말을 그렇게 막 광범위하게 잡지 말고 좀 핀셋 같이 잡아서 우리 위기를 이야기하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가계소득이 무너지고 있는 분야가 중산층 이하 대한민국 국민이다. 전체 2,800만 근로자로 따지면 그나마 안정층이라고 할 수 있는 700만 명, 여기는 이제 의사, 변호사, 고위 공직자, 뭐 대기업 포함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고, 예. 나머지 2,100만 명은 지금 굉장히 지금 살림살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이 대선 후보자들은
거의 말을 안 했다. 저는 그게 충격이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뭐 보다가요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가 없다는 얘기는 감동을 안 줘가지고 이제 왜냐면 차기 어쨌든 간에 국정 운영을 담당하시는 분이라면요 저는 어디다 비유하고 싶으냐면은 이제 의사에다가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굉장히 병들었단 말이에요. 병들고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특히 이제 소아민 중산층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우리 국정 운영을 담당하실 분은 굉장히 실력이 좋은 의사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씨 좋은 의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좋은 의사. 실력이 좋은 의사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저는 볼 때요. 일단 그 고통을 당하는 환자들이 어떤 걸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원인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죠. 네. 그게 저는 그렇게 한 50% 차지한다고 봐요. 그걸 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처방이 이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람 사는 사회는 사실 그 사회에는 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신토부리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처방을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저는 우리 현실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뭐 경제에 취약한 것도 있지만은 지금 대부분 이 정치인들이 현실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냥 과거에 지난 우리가 수십 년 동안에 겪어왔었던 그런 위기 같은 것을 지금 비슷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저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소득이 지금 이렇게 후퇴를 하고 있어요. 세대당이요. 네. 그 결과가 우리 지금 이 세대당 그러니까 가계 소비액을 보게 되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2016년, 17년 사이로 돌아갔어요. 이게요.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속에서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보죠. 그리고 서민들이 의존하는 그러니까 금융권들의 부실이 급증을 하고 있죠. 네. 굉장히 빠르게. 2022년 4분기부터 소위 신용위기가 발발했어 그때부터 이게 계속 증가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단지 이게 원화로 대부분이 이게 문제니까는 과거 예안위기 같은 것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 뿐이지. 네, 네. 상당히 지금 안으로 골마가고 있고 최근에 그것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3대 백화점까지도 올해 그러니까 매출액이 줄어들었다. 이 정도로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이 타격을 보게 되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한 고리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건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렇죠. 건설 산업이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이 상황이 문제는 그러면 일시적인 거냐 이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하려면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일시적으로 강화시켜주지 않으면은 강화시켜야 되면 이거 계속해서 이게 무너져 갑니다. 지금 뭐냐면 이 가계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경제심리 지수를 보게 되면요. 2022년 8월 달부터 100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최장기 33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국민들이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저는 이걸 경제 전염병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자신감을 상실해 가고 있는데 새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 분위기를 반전시켜줘야 된다고요. 반전시켜준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기에 강한데 이걸 같이 그러니까는 제대로 정부가 방향을 제시해주면은 우리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안겨주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계가 너무 지금 상황이 나빠졌어요. 이거를 일반 사람 전문가들조차 제가 볼 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통계 수치를 굉장히 피상적으로 큰 매크로 데이터만 보다 보니까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이거를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세밀하게 살펴봤는데 끔찍합니다. 끔찍해. 아까 지금 신세동 교수님은 상위층들은 지금 그러니까 그거 하다는데 국세청 소득자를 상당히 믿는 사람들 그게 한 2,800, 한 60, 70만 명 되는데 거의 0.1% 소득 줄고 있습니다. 실제 소득은. 0.1%. 그 사람들이 1년 연소득이 17억 원 막 이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도 줄어들었어요. 이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1% 이내도.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이제 그러니까는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이 높아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근데 하여간 전방위적으로 하여간 어쨌든 간에 가계 소득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댐이 무너지듯이 그냥 무너지고 있거든요. 지금요. 근데 아까 제가 자꾸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어려운 것 같이 이야기하면 예.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한다. 제가 통계를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5분위의 소득은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어요. 5분위 제일 잘 사는 20%. 네.
근데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의 소득은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나라 이게 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보면 네. 아무리 위기라고 떠들어도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어려움을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예. 사업소득이라는 건 이제 뭐 자영업을 하시든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사업도 크게 하는 분이 있고 작게 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소득을 버는 사람들도 1분위부터 5분위로 쭉 나누어 보면 놀라운 사실이 뭐냐? 전 업종의 사업소득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그 계층에서. 예. 무슨 이야기냐? 근로소득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근로소득은 빵빵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사업소득은 지금 계속해서 전 계층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의 경제 위기의 핵심 또는 한국의 소득의 위기의 핵심은 뭐냐?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사업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 이것이 어저께 대통령 토론에서 후보 토론에서 나왔었어야 된다. 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냐 그게. 그래서 제가 제시했죠. 부가세 인하하자. 부가세를 10%에서 한시적으로 절반 정도만 낮춰주면 사업이 저는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자꾸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위기를 전 국민으로 대상을 하니까 자꾸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든 국민 이렇게 돈 주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럴 것이 아니라 진짜 어려운 부분을 저는 저는 집어서 해야 된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사실 두 분 다 경제를 짚는 맥은 조금 다를지언정 공통적인 또 의견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쪽으로는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다라는 쪽은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게 두 분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 끝까지 가자면 선택적이냐 보편적이냐 평등이냐 뭐 공정이냐까지 얘기 가는 거니까 잠시 차치하고서라도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그래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추경을 시행하자라는 건데, 추경을 통한 내수 활성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최 교수님께서. 신 교수님이 아까 이제 그 통계청 자료를 이제 5분위 얘기할 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사전에 통계청 소득 자료가 부정확하다. 이거 얘기, 우리 전문가들은 다 사실 지적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국세청 자료를 사실 믿습니다. 근데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은 21년도 수준이 회복이 안 됐어요. 상위층들조차도. 실질이 아니면 실질이죠. 명목. 실질이죠. 실질이 중요하죠. 지금 명목이야. 이거는 명목이고. 그렇지. 명목은 거기도 실질은 나오는데. 물론 실질은 예, 나오는데 제가 이야기한 명목으로도 줄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로 어쨌든 간에 2021년 3년 수준이 우리가 흔히 최상위층들은 단지 절대소득이 많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좀 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소득이 줄어들어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17억에서 14억 줄어도 워낙 큰 소득이니까는 그게 이제 그 부각이 안 되는 것 뿐이고 마찬가지 다 떨어지고 있다. 이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거 퇴락을 지금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 5년 동안에 미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도 그러니까 가계 소비 지출이라는 통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2021년 2분기부터 장기 추세선이요. 그러니까 저기 2000년 전부터 장기 추세선에서 그걸 회복을 합니다. 넘어가기 시작해.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뭐냐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어. 부족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어느 정도 부족하냐면요, 31조 4천억 원이 원래 추세선보다 적게 지금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31조 4천억 원이지만 연간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120조가 넘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소비가 지금 규모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저는 이 부가세만 가지고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 된다고 보는 게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21년 1월 달에 소위 말해서 그 1.9조 달러 푼 거 있잖아요. 네. 현금 살포한 거 미국 바이든이. 예. 그게 사실 살려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현금 살포했을 때 국가부채 증가하지 않냐 그러는데, 미국이 가계부채, 국가부채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늘었고, 둘 다 늘었죠. 늘었죠. 그리고 성장률이 우리나라는 팬데믹 이전에 5년 동안은 미국보다 우리가 한 3.1%포인트 높았습니다. 누적 성장률이. 근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3.2%포인트 우리가 떨어져요. 미국보다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소비가 죽은 거예요, 우리는. 네. 내수가 죽어버린 거죠. 미국은 소비가
오히려 더 그러니까 탄탄하게 장기 추세선보다 높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게 그러니까 미국을 지금 버티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내수가 중요한 나라지만은 그래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게 지금 뭐냐면 내수의 이 격차가 추세보다 가서 격차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더.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좀 갈린 결정적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게 거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주로 뭐냐면 가계 부채가 많이 증가했잖아요. 네. 증가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가계 소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억제를 했죠. 그리고 뭐냐면 돈을 지원해 줬잖아요. 네. 지원해 주고 정부 부채를 일시적으로 했지만은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는 GDP 대비 정부 채무를 얘기하니까는 이것도 줄어든 거죠. 미국은요. 네. 미국은 그러니까 굉장히 뭐냐면은 그 1.9조 달러 투입한 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 결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돈 아끼고 정부 채무 증가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뭐냐면 가계 부채는 증가하고 정부 채무도 증가하고 거기다가 뭐냐면 소비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위축되고 있고 이런 악순환골에 빠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더 현명했느냐 이거 보자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약간 포기하고서라도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또 어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죠. 예. 지금 미국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또 5.5%의 높은 기준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성장률이 분기별로는 한때 4% 가고 연평균으로도 2%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원인이 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계의 정설이 없어요. 예. 근데 대부분이 뭘 지적하냐면 공통적으로 소비가 빵빵했다. 그럼 미국의 소비가 빵빵한 건 사실이다. 근데 미국의 소비가 왜 빵빵했냐? 그 원인이 뭐냐? 상당 부분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미국 주식시장이 나스닥이나 뭐 다우나 S&P가 꾸준히 올랐어요. 지난 한 5년을 놓고 보면. 그래서 그것이 뭐 시가총액이 합치면 한 45조쯤 될까 모르겠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주식 투자가들의 실질 소득을 받쳐주면서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더라도 팬데믹이 오더라도 돈만 쓸 수만 있으면 쓸 수 있는 소비를 나타난 게 아까 이제 최 교수님은 뭐 1.9조 달러의 바이든 정부의 어떤 경기 부양 카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물론 뭐 크게 기여를 했겠지만 저는 미국 증시가 탄탄하게 받쳐준 결과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 받쳐준 원인은 미국 내부에도 물론 있지만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강하니까 우리나라 자금이, 일본 자금이, 유럽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미국의 주가를 끌어올린 면이 많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탄탄했던 원인 중에 상당 부분은 외부 요인이다. 제가 그 부분에서 저는 그 주식 자산 가치 올라간 거를 부인을 안 해요. 근데 그건 저는 결과 변수라고 보는 이유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미국의 실질 개인 소비 지출 통계가 있으니까 이게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나서 2분기 때 1조 6,200억 달러나 격차가 마이너스로 팍 폭락합니다. 그 충격이었었죠. 코로나 예. 충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니까는 조금씩 줄어들다가 2021년 이제 1월 달에 그걸 발표하고 2분기부터 이제 돈을 투입하기 시작한다 그래요. 2분기부터 이게 그러니까 한 2천억 달러로 이제 초과하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2022년도에 미국도 주식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때 네. 금리 급속하게 올리면서. 그러니까 자산 효과는 그 이후에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요. 그 이후에 다시 회복이 되어지면서. 근데 문제는 그 이전에 미국의 민간 소비는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초과가 계속 지속되었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민간 소비가 이게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의 통계적인 팩트니까는 그게 중요한 요인이었던 건 사실이라면은 그게 언제부터 나타났느냐가 우리가 시점을 따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게 2021년 2분기부터 그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예. 이건 뭐 팩트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2022년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 속에서 자산시장이 2022년도에 폭락했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민간 소비가 계속해서 견인을 해가요. 그러니까 경제가 그러니까는 그 높은 고금리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그 민간 소비를 그러니까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단 정부가 구원투수 역할을 제대로 한 거죠.
해가지고 근데 그것이 선순환을 만든 거죠. 경제 성장률이 높게 유지가 되니까는 주가도 그러니까 강하게 그러니까는 뒷받침이 되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네. 미국 경제가 좋다가 하니까 전 세계 돈들이 다 그러니까 글로 몰리면서 또 이게 선순환이 계속해서 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적어도 저는 이게 그 데이터를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본다면은 뭐가 선이고 뭐가 훈지는 구별이 된다 이거죠. 사실 최 교수님께서는 계속 설명을 해주시면서 추경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견해를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셨고, 예, 미국 예를 들어가면서 예, 그 제가 거죠. 신 교수님의 대답은 아직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네. 어떤 의견이십니까? 우리나라 GDP로 최 교수님 얼마 되나 2,400조쯤 되나요? 그렇죠, 지금 2,400조 명목으로. 예. 절반이 민간 소비거든요. 그럼 1,200조예요. 1,200조인데 이건 부가가치 개념이거든요. 그럼 매출 개념으로 따지면은 민간 소비는 적어도 한 3배 정도, 4배를 곱하면은 거의 한 5,000조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1년에 우리가 민간 소비로 쓰는 돈이 예. 매출 기준으로. 근데 지금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번에 얼마나 13조잖아요. 그죠? 뭐 2차 추경 한다 해도 다 합해서도 한 50조 뭐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우리의 민간 소비의 규모가 매출 기준으로 5,000조인데 50조 추경을 한들 그게 큰 효과가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 추경을 가지고 성장률을 올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개념 자체는 고무줄을 너무 땡긴 거다. 실제로 과거에도 우리가 추경을 뭐 100조 이상 해봤지만은 예. 저는 그것이 경기를 살리는 효과는 저는 거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래 보고. 예. 따라서 그럼 추경이 필요 없냐? 그거는 아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어려운 그 섹터가 있다는 거죠. 그 섹터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좀 밀어주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추경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 근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교과서적으로 접근할 때 통화 사이드하고 금융 사이드하고 이제 재정 사이드 이렇게 우리가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금융 사이드를 보게 되면, 통화 사이드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2021년 8월 달부터 금리 올리기 시작했었죠. 예. 한국은행이요. 그런데 금리 인상기하고 인하기가 있으니까는 그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대출 증가율을 보게 되면요. 이 금리 인상기에 오히려 그러니까 주택자금 대출도 한 7.3% 정도 증가했습니다. 연이요. 그 다음에, 산업대출금 같은 경우도 산업자금도 한 7.3% 증가했어요. 근데 금리 인하기로 오면서 산업대출금은 오히려 0.7%도 안 나와요. 네. 대출을 확 줄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가지고 효과가 별로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 소위 말 자금시장은 저는 사실상 기능이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대기업들 빼놓고는 자금시장이 저는 기능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CP 발행 이런 것조차도 그러니까 채권 발행은 해서채 발행은 사실상 안 되고 있고 예. 그러니까 대출이 되는데 은행이 대출을 꺼려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곳에 자금이 안 간다 이거예요. 예. 안 갈 정도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 내려봤자 내린다고 해가지고 또 일선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어려운 자금이 가야 될 곳에 자금을 가겠냐 이거예요. 그거는 그동안의 금리 인하기에도 별 효과가 없었는데 거기다가 뭐냐면은 가계로 들어간 돈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금리 인상기든 인하기든 간에 부동산 대출, 주택자금 대출로는요 계속해서 높은 7% 이상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용대출 이런 거는 완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작 필요로 하는 곳에 돈이 안 간다 이거예요. 지금 예. 상황이. 경제가. 금융기관들도 그러니까 자기들도 많이 부실화되다 보니까는 자꾸 몸살이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돈이 안 가는데 여기서 금리 내려봤자 올해 말에 이제 금리 내려봤자 제가 볼 땐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진단이 나왔으면 진단이 뭐냐. 가계소비가 지금 2016년, 17년 수준을 지금 후퇴했다 이거예요. 가계소비가 후퇴한 상황 속에서 그다음에 가계소도 후퇴한 게 배경이고 그리고 이 월급쟁이들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그러니까 매달 임금 조사하고 뭐 다 네. 조사하는데 올해 1, 2월 달까지 지금 집계가 됐는데 올해 1, 2월 달이 작년도가 그러니까 그래서 2021년도보다 2024년도가 줄어들었는데 실질 임금이 줄어들었는데
올해 1, 2월 달은 그 줄어든 폭이 더 커졌어요. 그게 소위 말해서 아주 영세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도급 받고 있거나 가사노동 이런 거 빼고 사실은 집계하는 실질임금입니다. 네. 소위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이런 한 2천만 명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 임금들조차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줄어드는 폭이 확대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상태 속에서 가게가 금리 내린다고 해가지고 돈을 더 쓰겠느냐 이거죠. 써야지만이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도 그러니까 혜택을 보고 그러는 것이지. 예. 쓰는 것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는 굉장히 쓸 돈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예. 가게들이. 쓸 돈이 없고 그게 바로 이제 직격선을 날린 게 내수의 직격선으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원인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럼 일시적으로라도 제가 아까 계산해 봤잖아요. 1분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31조 4천억 원이 장기 추세선보다 지금 적다. 이게 근데 갈수록 이게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일단 이 급한 불을 진정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까 전년배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거야. 경제 주체들이요. 네. 그래서 전부 다 좀 과거에 중산층 여유 있는 사람들조차도 돈을 가능한 안 쓰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안 쓰려고 하고 있다고. 소위 말해서 미래 대비죠. 대비. 이런 성향이 지금 계속해서 더 공고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경제가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추경도 전통적인 추경이 아니라 가게가 직접 그러니까 소득 지원을 일시적으로라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 규모가 우리가 민생지원금 얘기 나왔을 때 그게 한 3회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3회분 정도 그 규모에. 왜냐하면 그게 가계의 소득에 그만큼 줄어든 것에 그 크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래가지고 한숨을 좀 돌리게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얼마라고요? 31조 4천억 원 정도가 거든요. 그러니까 민생지원금이 한 12조가 좀 안 되거든요. 한 해가.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100만 원씩 한다고 할 때가 그 계산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한 3번 하게 되면은 그 규모가 커버가 되죠. 근데 저는 가계소득이 쪼그라든다는 사실에 동의를 하고 동의를 하면서도 특별히 더 많이 쪼그라든 섹터를 주목해야 된다. 연간 예를 들어서 2억 3억 되는 사람들은 쪼그라들어도 계속 그 고급 차 타고 다니며 해외 여행 다닐 거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31조가 됐든 몇 조가 됐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 추경으로 계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고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지금 제 시간이 없어 지적을 안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별 생산이 있잖아요. 네. 뭐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생산을 비교해 보면요. 2019년 수준을 하회하는 업종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은 그게 제조업이 특히 심한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요. 지금 생산 수준이 6년 전에 코로나 직전 수준보다도 더 못한 업종이 절반이 넘어요. 제조업은 훨씬 더 많고. 네.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가가 지금 이 위 상태에서 뭔가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도 국민들의 주머니에 돈을 꽂아줄 거냐? 아니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기업에다가 돈을 넣어줄 거냐? 굉장히 중요한 저는 그 정책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최백 교수님의 원인 분석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보다는 기업에 저는 돈을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저는 장기적이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만들고 경기를 저는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추경을 하더라도 예. 저는 기업 쪽으로 이게 흘러가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 처방에 대해서는 두 분의 결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달라. 약간 네.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사실 이거야 매 정부마다 격돌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어떤 글쎄요 진보와 보수까지도 이제 가야 되는 문제라 여기서 더 얘기를 하면 좀 고개전할 것 같아서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 선생님이 산업을 제가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주력 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출에만 의존도가 높습니다. 제조업 특히 높은데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이 사실 망각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소위 말해서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FTA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었어요. 특히 2011년도부터 공격적으로 해왔습니다. 2011년도부터. 그 2011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인데 우리나라가 2011년 이전까지는요. 1990년도 2011년까지는
세계 수출이 그 기간 동안에 한 5.3배 정도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는 한 8.2배가 증가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이 워낙 수출이 잘 나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1년도부터 작년까지는요. 세계가 얼마나 되냐면 1.33배가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는 1.2배로 세계 평균보다 더 낮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FTA가 경제 영토 확장이고 수출 시장 장애물을 없애는 저건데 왜 오히려 수출 증가율이 세계 평균보다도 더 낮냐? 이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그만큼 약해진 거예요. 네.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잖아요. 반도체가 최고의 산업인데 우리나라 그동안 경쟁력이 있었던 이게 지금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대만의 TSMC보다 돈을 못 번다 이거 두 개 기업이요.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졌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돈을 집어준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냐 이거예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뭐냐면 산업 체계를 진화시킬 때 제대로 진화를 못 시킨 거예요. 거기 대응을 제대로 못한 그동안에 한 25년 동안의 산업 체계는 지각 변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우리는 거기에 못 쫓아간 거죠. 네. 그러면 그 속에서 지금 뭐냐면 그나마 저는 뭐냐면 정부가 손이 가야 될 곳은 뭐냐면은 어쨌든 힘이 없는 곳들 중소기업이라든가 내수업종들이 가계 소비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네. 일단 그 부분을 먼저 타겟을 맞추고 그 다음에 뭐냐면 대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을 하는 것은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산업 체계를 바꾸고 소위 말해서 저는 이제 이걸 제조업 플러스 충격이라 그러는데 제조업에다가 플러스 거기다 뭐냐면 인공지능 4차 산업이 연결돼 가지고 지금 중국의 위협이 엄청나게 지금 몰려오고 있잖아요. 예. 지금 독일이 지금 엄청나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중국 때문에. 네. 일본은 일본도 3% 밑에 떨어졌고 이 정도인데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하는 것은 산업 체계를 바꾸는 문제예요. 산업 체계 바꾸는 문제는 이거 돈 투입해야 된다고 이게 하루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얘기했잖아요. 수출이 안 되는 부분하고 내수가 그한 부분하고 있는데 두 개가 그러니까는 처방이 그러니까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예? 하나는 뭐냐면 산업의 체계가 그러니까 수명이 다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난 25년 동안에 산업 체계 지각 변동에 제대로 대응 못하면서 거기에 그러니까 낙오가 되면서 솔직히 말해서 예? 낙오가 되면서 생긴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산업화하면서 우리가 힘을 모았듯이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체계를 바꾸는 데 속에서 정부하고 우리가 산업계가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거는 좀 중장기 프로젝트로 우리가 진행해야 될 문제인 거지. 예. 여기다가 돈 몇 푼 투입한다고 이게 갑자기 이게 됩니까? 뭐 대기업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 근데 이 산업체계 경쟁력은 주로 대기업들이 우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 정부가 한정된 돈을 투입해야 될 부분은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내수 부분이라 이겁니다. 두 분께서 너무 격렬하게 말씀을 적극적으로 잘 해주셔서 일단은 너무 진행자로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좀 길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벌써 40분 지났습니다.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갑니다. 네, 이제 이와 관련해서 또 발언 기회를 드리면 좀 공회전할 것 같아서 잠시 다른 뉴스 하나만 얹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이제 공통적으로 리스크이자 변수라고 생각하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것이 과연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방향과 속도가 어떤지도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하고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물론 이제 협상이 어느 정도 속도로 어떻게 되느냐가 큰 변수겠습니다만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신 교수님께서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한마디로 트럼프는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크레이지다. 미친 사람이다. 네네. 물론 자기도 미쳤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도 소신 있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인 학문적인 수준에서 보면 트럼프의 특히 상호관세 46% 중국에 대해서는 145 이거 완전 미친 것이다. 그러면 왜 미친 짓을 하는가? 속내가 있다는 거죠. 네. 그 속내가 뭐냐? 너 우리가 이렇게 때릴 텐데 안 맞고 싶어? 그럼 뭐 좀 내놔 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게 안 먹힌 거예요. 네. 안 먹히면서 그 관세가 미국의 뒤통수를 때려버린 거예요. 미국의 물가가 폭등하면서 사람들이 물건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깨달은 거예요. 관세는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이 관세는 빨리 저는 담는 쪽으로 저는 갈 거다고 봐서 한 6월, 7월만 되면 관세 이야기는 거의 저는 없어지고 상호 관세도 상징적으로 10%가 될지 5%가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관세 이야기는 금년 가을에 들어가면은 전 사그라들 것이다. 예. 그 보고요. 단
국가안보 관세 232조 관세는 철강, 알루미늄, 지금 자동차, 부품 그리고 뭐 앞으로 뭐 심지어는 한국의 뭐 영화 제품까지도 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지금 관세를 부과할 그런 조짐을 보이잖아요. 국가안보 관세는 살아 있을 것이다. 예. 그러나 일반 관세는 저는 없어질 것이다. 그럼 다음 타겟이 뭐냐? 저는 그게 달러 약세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달러 약세도 플라자 합의에서 추구했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 통화에 대한 달러 약세가 아니고 예. 본격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한국 통화, 대만 통화, 인도네시아, 태국 통화에 대한 달러 약세를 저는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1,400원대 달러 환율은 구체적으로 수치를 찝어서 이야기한다면 1,300원, 1,200원, 어쩌면 1,000원까지도 내려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 왜? 1990년대 플라자 합의 때 미국이 일본행화에 대해서 요구한 수준이 뭐냐면 달러당 250엔에서 120엔 예. 그리고 나머지 80엔까지 갔거든요. 네. 그 예로 본다고 하면 이번에 올 달러 약세, 특히 한국, 대만에 대한 약세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약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원화의 강세가 가능성.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달러 약세와 함께 그러니까 협상국에 대한 상대 통화에 대한 절상 압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로라고 합의까지 얘기를 참 저희도 이 프로그램 통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환율 전쟁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고요. 최 교수님께서는 이번 관세 정책에 저는 대해서 어떻게 그 보십니까? 트럼프 관세를요, 뭐 여러 가지 측면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의 이 결과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쌍둥이 적자를 얘기하잖아요. 대내적인 적자인 재정 적자. 이게 2001년도부터 대부분 사실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24년까지 미국의 재정 적자가 한 23조 한 2,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예. 근데 1900년대까지 1990년대까지 저희 이 소급해도 있잖아요. 23조 7,500억 달러뿐이 안 되니까는 대부분이 21세기에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그러니까 또 하나는 무역 적자가 한 19조 달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죠. 재정 적자가 생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문제는 재정 적자 하면서 그게 미국채 발행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근데 미 국채를 국내에서 소화하는 게 있고 해외에서 소화하는 게 있는데 예. 해외에서 소화하는 부분이 결국은 무역 적자와 관련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냐면 과거 80년대하고 달라진 것이 80년대는 그 이 미국채 큰 손들이 일본하고 독일이었단 말이에요. 네. 무역 흑자가 대표적인 큰 손들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으로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채권 국가가 일본이나 독일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바뀐 거. 이게 저는 의미하는 게 크다고 생각하는 게 일본과 독일은요. 2차 세계대전에 패전 국가입니다. 미국과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도 뭐냐면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이 미국한테 패권을 도전할 일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구조적으로요. 근데 중국은 그것부터 자유로운 나라죠. 네. 근데 중국이 그러니까는 자기들한테 그러니까는 목줄을 주고 있는 채권 국가가 부상한 거예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사실 국가 간의 싸움에서 핵심은 19세기 영국이 그랬고 20세기 미국이 그랬듯이 결국은 뭐냐면 경제력이 산업 경쟁력이거든요. 예. 산업 경쟁력인데 산업 경쟁력에 있어서 유일하게 지금 21세기 이후에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 체계를 이 재편하는 데 속에서 유일하게 쫓아온 나라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네? 지금 인공지능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 패권을 위협하는 유일한 나라인 거예요. 예. 나머지 나라들은 신경 안 써요, 미국은요. 그러니까 중국을 미국의 워싱턴에 그러니까 엘리트들은 민주공화 관계없이요. 저도 이제 친구들 있어서 얘기해보면 그러는데 공통적으로 중국 제압이, 중국 굴복이 이게 그러니까 필사적인 과제로 생각해요. 과제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제 중국하고 이번에 싸움에서 이제 드러난 게 뭐냐면 트럼프가 소위 말해서 미국인들이 제가 볼 때는 미국적으로 이거를 중국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11일 제네바에서 합의한 것이 미국이 패배했다는 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판단 견해잖아요. 미국 언론들조차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시 휴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남아있느냐? 트럼프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중국을 자기가 공격한 데 속에서
남아있는 이 관세 빼놓고 나머지 남아있는 건요 군사적인 충돌입니다. 근데 그거는 마지막 카드일 거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중국을 잘못 판단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중국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요. 예. 내수도 내수도 안 좋고 부동산도 안 좋고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아무리 뭐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도 사회주의 국가고 일당 독재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면은 대다수 인민들의 이익을 고통이 증가하더라도 국가 이익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걔네들은 제가 볼 때 그걸 거칠게 표현하면 제국주의 전쟁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이제 인민들의 희생을 당연히 참고 그런데 애국심에도 호소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기전 싸움에서는 중국은 장기전 싸움하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은 오래 못 간다. 예. 여론 때문에 이렇게 본 거죠. 그게 사실 효과를 보고 있는 거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일시 휴전을 했기 때문에 저는 불확실성은 그대로 남아있다.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관세 문제여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계속해서 넣었다 뺐다 계속 반복하고 앉아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환율도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입장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저는 트럼프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원스톱 쇼핑 하는 말 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우리도 그러니까 좀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미군 주둔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에너지 사주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철강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미국의 트럼프 관세가 성공하려면은 미국이 원하는 그러니까 핵심 제조업 산업들이 생산 기지를 글로 옮겨가야 돼요. 네. 옮겨가지 않으면은 내부에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예. 자기들이 뒤통수 맞게 돼 있다고요. 근데 지금 거기로 가는 나라들은 대부분 한국뿐이 없는 것 같아. 한국 현대라든가 이들뿐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유럽이나 캐나다나 이런 것들 안 가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와서 생산해라. 근데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트럼프의 전략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가면은 그러니까는 미국이 진다는 것을. 예.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저는 얻어야 될 건 뭐냐면요. 미국은 지금 뭐냐면 한국이 대만과의 갈등 속에서 한국의 지정학적인 이치를 굉장히 지금 활용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예. 흔히 알듯이. 저는 우리가 트럼프가 과거에도 추진했던 건데 G7을 G10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하죠. 러시아를 포함시켰어야 되느니 뭐니 하면서 지난번에는 뭐냐면 인도, 호주, 한국 해가지고 G10으로 만들자 이렇게 네.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G10 확장하면서 거기에 우리를 좀 가입시켜달라. 우리가 G10으로 가입시켜달라. G10으로 가입하게 되면은 G10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우방 진영 아닙니까? 중국하고 싸움하는 데 속에서 미국 애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시아의 나토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의 기반은 기본적으로 G7의 대부분은 저쪽 유럽에 있는데 근데 이쪽에 지금 그러니까 세 국가가 인도, 호주, 대한민국이 아시아에 있는 나라잖아요. 여기서 저는 G10에 저는 이걸 만들고 추진하라고 거기에 우리를 가입시켜라. 이걸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무슨 뭐 안보 비용 요구하는 거 이런 거를 일부 들어주더라도 저는 그거를 더 맞바꾸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G10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일본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왜 해결되냐면은 한일 간의 문제가 G7에서 그러니까 웬만한 한반도 문제라든가 한일 문제 다 거기서 결정합니다. 네. 중요한 것들. 우리는 거기서만 통보를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위아래 관계였었는데 이제 수평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G10 안에서는 일본, 한일 간의 네. 관계가.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반도 문제를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이제 시도를 할 텐데 북한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G10에서 논의를 할 거라고요. 협조가 필요하니까는. 그럼 그 속에서도 우리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패싱하는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한미 간 한일 간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순조롭게 풀어가면서 거기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뭐 친중이 아니라는 이런 것도 좀 이제 이것도 불시시켜 주려면은 G10에 우리를 가입하자.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빅딜로 저는 풀어가가지고 이 기회에 우리의 국가 이상을 그러니까 한 단계 높이는 방향으로 저는 활용하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이 보는 피해들은요. 저는 이거 정부가 지원해줘가지고 가능한 한 나가지 않게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세제를 지원해주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지원해주든지 여기 나가게 되면 그만큼 산업 공동화가 생기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러니까요. 예. 이건 정부가 그러니까 지원을 해서 막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없다 보니까 그런데 새 정권 들어서게 되면은 산업계하고 정부가 그러니까는
서로가 그러니까는 그 방향을 제대로 설정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위기를 굉장히 멋진 기회로 저는 전환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원스톱 쇼핑으로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추진하자. 이번 관세 협상의 패이자 뭐 전략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저는 관세 때문에 트럼프가 좀 심한 말로 죽사발됐다. 그리고 어떻게 이 죽사발을 빨리 주워 담는가. 예. 저는 그게 지금 남은 2달 동안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관세를 가지고 뭐 흥정을 하거나 하는 거는 중국도 안 먹히고 그걸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일본도 뭐 우리 조금 뭐 천천히 합시다 이제 예. 이러는데 한국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천천히 합시다 쪽으로 나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 관세는 저는 끝났다고 보고 요즘 보니까 환율이 1,380원대로 떨어졌네요. 네. 이게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전 1,350원은 쉽게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1,300원 자체가 무너질 까 왜냐하면 일본이요 달러당 250엔에서요 120엔이 무너지는데 3년이 안 걸렸어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한국의 초미의 관심은 가뜩이나 안 좋은 수출에서 환율마저 이렇게 어려워진다고 하면 정말로 한국에서 생산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차라리 보따리 싸들고 딴 나라로 가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예. 원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게 다음 정부가 맡아야 될 트럼프 통상 정책의 가장 중요한 밀고 당기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관세는 아닐 것이다. 저는 관세가요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소위 말해서 지금 트럼프도 지금 그러니까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나라들이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앉아있고 그러니까는 자기 패를 읽힌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보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노티스를요. 네. 각국에 그러니까 관세율을요. 네. 그럼 우리 같은 나라들은 사실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국 같은 바게니 파워가 없잖아요. 심지어 저는 보는 일본만큼도 없다고 보는데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니네 몇 편씩 회의할 때 우리가 뭐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협상을 하는 게 좋다고 봐요. 보는데 아까 했듯이 우리도 원스톱 쇼핑을 좀 하자 하는 거로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저는 환율은 있잖아요. 환율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 환율이 그러니까 소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탓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2000년대 한 20년 동안에요 1,100원에서 1,200원대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게 거기서 크게 안 벗어났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1,200원 이하였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1,200원 돌파해가지고 1,300원, 1,400원 돌파가 이렇게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계엄 사태 터지고 그러면서요. 이게 비정상적인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한국 경제력에 비해 보면은 그때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어떻게 보게 되면 재균형되어지는 기회로 저는 이것도 활용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1,200원대 그러니까는 수출을 하던 저 대기업들이 1,400원대에서 1,200원, 1,300원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안 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산업 체질이 약해져서 생긴 거지. 예. 저는 환율 탓이 아니라고 봐요. 예. 환율은 과거 1,100원대에서도 그 당시도 잘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정상화의 기회로. 그러니까 손 안 내밀고 코 푸는 식으로 이게 기회로 저는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냐면은 사실 계엄 사태 이후에도 이게 정치가 불안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1,400원대에서 안 내려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비정상적인 거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1,400원대 가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저는 환율은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우리가 내려가길 바라겠지만은 내려가는 게 그렇게 우리가 겁낼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낙가 손해가 수상으로 되었던 2008년도 직전에 네. 금융위기 직후에 엔화가 80엔대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나마 수출이 어려웠는데 250엔 하던 게 120엔 그리고 80엔까지 오면서 일본이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만든 원인도 저는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일본을 저는 때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낙가 손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베 신조가 그 트럼프를 찾아가가지고 엔화를 120엔대까지 올렸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80엔에서 120엔은 50%거든요. 환율은 정책 변수다. 미국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관세가 아니고 환율이다. 그래서 특히 아시아권에 대해서는 저는
달러 약세를 굉장히 강조할 가능성이 있고, 저는 그래서 1,300원 아니라 1,100원도 우리가 장담 못할 정도까지 한 3년을 놓고 보면 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일본이 50%까지 움직였었거든요. 이 아시아권이 통화가 강세가 되는 가장 큰 장점이요. 아시아권의 그 수출업자들은요, 가격을 다 달러 베이스로 가격을 매겨요.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미국에 수출하는 가격은 당분간은 환율에 영향을 안 받아요. 수출 기업이 어려우니까 가격을 올려주시오라고 해야만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앞으로 2, 3년 트럼프 임기 동안에 이 미국 정부가, 제가 만약에 백악관에 있는 브레인이라고 하면 관세가 너무 피해가 크니까 접고요. 그 대신 우리가 달러 약세로 갑시다. 달러 약세도 유로나 일본 행화가 아니라 아시아권에 대해서 특별히 아까 최 교수님 잘 지적했잖아요. 우리 원화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를 내면 환율이 막 내려가줘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1,000원, 1,100원대에서 움직이는 뭔가 비정상한 거거든요. 이걸 정상으로 돌려놓자. 그래서 1,000원 정도로 떨어지면은요, 대미 흑자요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 1,000원까지 가면 가겠지만은 지금 이제 1,400원에 있던 게 좀 이제 미끄러 내려온 거잖아요. 내려온 건데 1,200원까지만 가더라도요 200원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200원이. 200원이면은 10%가 넘는 거잖아요. 거의 20% 가까이 15% 정도 되는 건데 그 일본 때 플라자 합의 때요. 그 지금 그게 다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당시 10% 정도 내리는 게 목표였었어요. 근데 시장이라는 것이 정책 당국들이 원하는 만큼 이게 움직여주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잉 반응을 하니까 오버슈팅을 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막 쫙 내려간 거예요. 그냥요. 시장에서는 내려간 건데 이제 그럴 염려가 저는 발생하기가 한국에서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한국 경제 체력이 너무 약해. 일본은 그 당시에 뭐 80년대는 미국을 제쳤다는 말도 나오고 90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그러니까는 사실 그 제조업 경쟁력은 산업 경쟁력은요 세계 최강이었지 않았습니까? 경제가 좋을 때였었어요. 그 당시에. 네. 아직까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경제 체력이 약해가지고 지금 5월 말에 지금 금리도 거의 내리는 게 저는 불가피하다고 볼 정도로 워낙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지금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1분기 GDP가요. 작년도 1분기 GDP가 100으로 나왔을 때 그게 지금 회복이 지금 1년 동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침체예요. 네. 우리가 기술적으로 2분기 연속하면 침체라고 얘기하는데 4분기 연속 그러니까 1분기 수준이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4분기가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뭐냐면 일시적인 거냐? 이게 아니란 얘기죠. 예. 그럼 이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은 제가 볼 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불가피해요. 예? 근데 한국 경제 체력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옛날 일본처럼 빠르게 내려올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그때 내려가더라도 그때 가서 그런 조짐이 보이면은 사실 그건 투기적인 거죠. 그 상황이 된다면요. 투기적인 상황인데.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제가 볼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월가 자본들이 지금 원화가치 환율이 너무 지금 상승해 버리니까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 투자 수익을 해소를 못 하니까는 지금 이거를 좀 절상을 좀 시키고 싶고 그 효과는 근데 가는데 한계가 있다 이거죠. 예. 우리 경제가 체력이 그러니까 많이 회복되기 전에는.